미성년자가 공원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요. 1m 정도의 간격으로 어린 여성들이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일본 도쿄, 특히 신주쿠라든가 시부야, 또 이케부쿠로라는 도쿄의 부도심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옛날에는 번역배 조직이 그런 여성들을 길에 소개해가지고요, 뒤에서는 조종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개인 영업이에요. 그런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침보라고 합니다. 다츠는 쏘다라는 뜻이고요. 뭐뭐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쭉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매춘부.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서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냥 다침보였는데 지금은 다침보라고 하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도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혹은 생활이 어려워서 이러한 이유로 다침보라든가 혹은 그냥 매춘업이라든가 매춘까지 가지 않아도 술집, 거기에 뛰어드는 여성들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 이러한 내용이 너무 사회 문제화가 된 것은 미성년자가 그냥 가게에서 뭔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신주쿠하고 신오쿠보라는 그 역이 있어요. 신오쿠보는 특히 한류 타운으로, 코리안 타운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신오쿠보 역하고 신주쿠역 사이에 있는 오쿠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요. 1m 정도의 간격으로 어린 여성들이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대대적인 경찰의 적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일시적으로 또 다른 데 옮겨갑니다. 신주쿠역 쪽으로 가거나 시부야역 쪽으로 가거나 이케부쿠로 쪽으로 빠진다라든가,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적발이 적어지면 오쿠보 공원에 많이 그러한 여성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거 도쿄뿐만이 아닙니다. 그 오사카가 유명합니다. 오사카에 여러 가지 이러한 구역이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번역배들이 배후에 있었지만 요새는 아니다. 개인 영업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러 가는 그런 사례도 많고, 또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러한 여성을 성매매하는 사례도 적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가출을 해가지고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미성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도쿄를 예를 들면 그러한 미성년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습니다. 신주쿠 토요코 빌딩이라는 빌딩 옆에 항상 그러한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코 키즈라고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중 일부가 생활비를 이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침보를 속어요. 혹은 또 두 번째, 이게 더 심각한 문제, 토요코 키즈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호스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성들이 다니는 여성 전용 술집입니다. 거기에 호스티스가 아니라 호스트, 남성들이 있는 거죠. 이 남성들에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고비해버린 여성들이 처음은 호스트가 돈을 안 받아요. 이게 그러면 몇 번 갈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돈을 그냥 내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호의라고 착각해가지고 몇 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갔더니 이제 외상 값이 100만 원 넘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간담할 수 없다라고 여성이 말하면, 그러면 호스트가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내가 이제 가게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호스트가 거기 기름가에 3일 정도 서서 손님을 받으면 30만 원 정도는 금방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불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느낀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러한 호스트 클럽이 이러한 다침보 현상에 폐후에 있다라고 하여서 요새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호스트 클럽에 경찰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해도 옛날에부터 있었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금지. 그러니까 매진 없어도 표면적으로는 매진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그냥 술집이에요. 혹은 그냥 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춤추는 데라든가. 그러나 이게 비밀 루트가 있어가지고 매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까지도 경찰도 대대적인 뭔가 적발로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악이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반치해 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은 일본 문화 자체가 매춘 문화라는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쭉 있었고, 또 일본은 에도 시대 그때는 합법적으로 매춘업소를 허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45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 특히 50년대가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매춘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했지만 역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느슨하게 금지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그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가지고 그런 거 입으로 말하는 것도 금기시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남성들은 여성들까지도 키워서 그러한 성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철저한 유교 문화였던 한국하고 그러한 문화가 완벽하지 않았던 일본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산업을 부추긴다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물론 뒤에서 경찰하고 그러한 업소가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업소 주인들이 경찰이나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우리 단속을 조금 쌀쌀하게 해달라. 이거는 어느 세계나 다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불법하고 합법하고 아슬아슬하게 실제적인 성행위는 하지는 않지만, 혹시 스트립 극장이라고 들으신 적이 있을까요? 여성이 갑자기 그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르몸으로 춤을 추는, 이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러나 성행위는 없다라는 것으로 그냥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경찰도 그냥 놔둔 거죠. 일본 여성들이 일본이 아니라 지금 해외로 나간다라는 것은 아주 유명해진 이야기고, 그러나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엔조 때문에 N으로 포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든가 이곳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호주도 가고요. 요새는 또 한국에도 옵니다. 지난해는 요르토의 소녀들이라는 조직이 한국에서 접발되었습니다. 4명의 한국인이 30명 정도의
일본 여성들을 고용해가지고 성매매를 시키고 있었다라는 건데, 일본인들이 왜 한국에 오는가? 역시 엔조였기 때문에 원이 또 적고, 그리고 한 번당 비싸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일본 여성들이 한 이야기로서는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을 꽤 좋아한다 라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그런 여성들도 한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의 업자들이 이쪽에 오면 한국 여행도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텔레그램라든가 거기에 많이 일본 여성들의 메시지가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면 증거가 남지 않잖아요. 이거는 삭제하면 되니까,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혹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호주는요, 요새는 일본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매중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들은 입국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와이에서 입국 거부당한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범죄 건수라는 것을 보면요, 최고였던 것이 2002년도였어요. 그때 285만 명이었습니다. 1년간에. 그러나 그 이후 쭉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나의 요인은 일본 전체적으로 폭력배, 야쿠자 조직을 거의 강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법을 각 지자체가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쿠자라고 하면 사무실을 빌릴 수도 없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그게 쭉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야쿠자 조직이 그러한 범죄의 폐후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쭉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2021년이었는데 아주 최소의 가장 적은 범죄 건수가 나왔어요. 56만 8천 명이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 2021년이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범죄 건수는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해, 아직은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2022년부터 다시 범죄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 2024년에는 74만 건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코로나가 지나가 가지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도 그 이전에는 코로나도 없이 쭉 56만 명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요새는 70만 명을 다시 넘었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 번역배가 아니지만 아마 번역배였을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이게 블랙 업종이라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요, 그런 블랙 업종 사람들이 스스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 역시 문자라든가 그런 것을 날려서 상당히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일단 오셔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하면 10만 원, 100만 원이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만나도 혹시 만나지 않아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 먼저 당신의 정보, 생년월일, 이름, 주소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보내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 장소에서 이 장소까지 운반해달라 라든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내용만 보면 걸린 사람들은 이거 뭐 한 번 정도니까 굉장히 고급을 주니까 뭐 한 번만 하는데 10만 원,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아르바이트잖아요. 1시간도 걸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 정도이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했더니 그게 마약을 음방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든가, 일본도 한국도요, 마약을 음방했다, 그것만이라도 체포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를 알게 돼가지고 나는 빠지고 싶다 라고 해도 이제 한 번만으로 빠질 수 없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신이 한 게 문제 아니야 해가지고 오히려 범죄를 알리고 이러한 범죄자가 됐다라는 것을 당신의 가족이나 다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소라든가 연락처, 생년월일, 이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질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시킵니다. 이게 블랙 옵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 일본 경찰청에서는 이 옵션이 굉장히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도 일본 내에 범죄 숫자가 요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한국의 보이스피싱은 그냥 돈만 가르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의 새로운 범죄 조직은 범죄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써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연락처, 혹시 그 사람이 체포됐다고 하면 그 연락처를 삭제해가지고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현상이 일본 안에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본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별로 문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먼저 경제적인 추락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각종 범죄에 손을 뻗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의 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이 IT화에 실패하고 또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일본인들은 월급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순수하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70% 사람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일본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70%는 가만히 있대요. 30%만 월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잠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퇴사할 때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대행 업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이상한 블랙 옵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여성들은 잘못하면 다친봉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문화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적인 문화도 역사적으로 쭉 그런 고용해온 문화를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완전히 금지시키면 이거는 업종 사람들은 또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간다거나 케이블을 끊어서 훔쳐간다던가 범죄율이 최근에 일본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항구레, 야미바이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파파카츠라고 해서 거리에 여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돈을 받고 하는.
최근에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좀 줄이고 있는 게 식비 쪽에서도 좀 이걸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이제 돈을 줄이기 시작을 한 거죠. 절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 TV를 보다 보면은 일본 직장인들 점심을 어떻게 먹냐 뭐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방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점심을 어떻게 먹냐 물어보면은 대체로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도시락을 싸봤냐 하면서 그 도시락을 좀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도시락을 싸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락을 싸는데 100엔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100엔이면 1,000원입니다. 점심 도시락 하나 싸는데 1,000원 들었다.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돈이 적다 보니까 양도 적고 도시락의 그 내용물도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100엔 도시락, 1,000원 도시락을 쌀 정도로 일본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만큼 절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일본도 뭐 똑같이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때문에 또 물가가 또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게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인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일본 버블 경제 꺼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가는 오르고 일본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뭐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경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정말 대중적으로 외식을 할 때 먹는 음식이 규동입니다. 뭐 한국 음식으로 따진다면 소고기 덮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요시노야, 스키야 뭐 이러한 체인점들 전국 단위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식당들이 있는데 그 규동을 500엔도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인데 이 규동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규동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쌀 가격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 규동 가격이 계속해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가격을 계속 변경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외식에도 좀 타격을 받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이 2024년도에 0.5%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본인들의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임금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실질 임금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같이 올라가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이 그대로고 물가는 오르고 게다가 최근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물가 상승만 볼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세 부담도 굉장히 커다랍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만큼 정부에 내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얼마만큼 떼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 일본 국민 부담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처음 시작이 1975년도를 보면은 25.7%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2025년 일본 국민 부담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46%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한 2년 전쯤에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국민 부담률은 한 5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소장농들이 소장료로 냈던 게 그 쌀이 한 50% 정도를 소장료로 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를 정부가 떼간다. 지금 에도 시대하고 똑같다. 뭐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1995년하고 2025년 세후 수입의 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봉 50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비축미를 내고 나면은 401만 엔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이것저것 내고 나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1995년을 살펴보면은 1995년보다 지금이 27만 엔, 그러니까 270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똑같이 벌었지만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 돈을 정부에 내고 있는 거고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졌다는 거를 나타낸 거죠. 이 표가 그것을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놓은 표입니다. 요거를 한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만약에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한국인은 100만 원 벌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인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쓸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실질 임금이 더 높잖아요. 몇 년 전에 한국이 일본보다 실질 임금이 더 높다고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한국이 일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국민 부담률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인들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일본식 고용은 이미 사라졌죠. 그 일본식 고용이라고 한다면 종신고용인데 법을 꺼지고 나면서 종신고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게다가 일본에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의 비정규직이 한 37% 된다고 하는데 한국보다는 좀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종신고용은 사라졌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큰 연금을 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회사로 또 옮기고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금방 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종신고용 이거는 이제 이미 예전에 사라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쌀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일본 농수산 장관이 잘렸습니다. 내 지지자들이 쌀을 많이 보내줘서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나는 쌀을 구입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국에서는 펑클색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코이즈미가 새로운 농수산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됐는데 코이즈미가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빠른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쌀 부족이 생기다 보니까 비축미, 한국어로 말한다면 정부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비축미를 풀었는데 그 비축미를 풀 때 그 경쟁 입찰제를 이용을 해서 비축미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업체가 그 쌀을 사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일본 농협이 가장 비싼 가격을 불렀고 그 비축미의 90% 이상을 일본 농협이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농협이 그 쌀을 풀지 않아서 비축미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이 쌀을 풀지 않는 이유가 또 황당한 게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쌀을 일본 정부가 다시 매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일본 농협이 이 쌀을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더 비싼 가격에 일본 정부에게 되팔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축미를 풀지 않는 거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쌀 가격 상승의 원인, 주범은 일본의 농협이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가 그 농수산 장관으로 교체가 되면서 경쟁 입찰을 수의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업체의 쌀을 비축미를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현재 좀 대기업 중심으로 한 60여 개 업체가 이 쌀을 받아서 유통을 시키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라쿠텐이라던가 이온그룹이라던가 이런 데는 한 2,000엔 정도도 안 되는 가격에 5kg에 2,000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비축미를 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축미를 사고 있는
저렴하게 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의 쌀 가격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축미를 다 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축미 다 풀고 난 이후에는 쌀이 없으니까 다시 쌀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일시적인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그 쌀 정책에 있는데 아무래도 쌀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하고 경제 고도 성장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남는 쌀을 그 가축의 사료로 이용할 정도로 그만큼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쌀값이 폭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간반 정책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일본 농가에서 쌀 농사를 짓던 땅을 다른 농작물을 심게 되면은 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식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벌어진 현상이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면에 일본 농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시장의 요구량보다 공급량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도 이러한 쌀 부족 현상이 크게 심각하게 벌어져서 태국하고 중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농업 정책의 실패, 농업 정책의 문제 때문에 쌀 부족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간반 정책, 일본의 농업 정책을 자민당이 좀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또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이 일본 전국 노숙자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2007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25년에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8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1세기 들어서 노숙자가 굉장히 크게 감소했는데 일본 정부가 정책을 펼친 그 결과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노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숙소를 이제 민간인들이 그 숙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민간 운영 업체들이 노숙자들을 이제 그 방에 이제 넣어서 노숙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면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자기들의 숙소에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생겨난 말이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노숙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돈을 번다 해서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빈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일본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 정도로 일본 사회가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 통계를 낼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노숙자 숙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숙자 통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마련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노숙자 숙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숙자들이 그러한 숙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데이터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과연 이 사람들을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단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소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현재는 오히려 더 노숙자 수가 늘어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 삶이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도난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 올 때 그 물이 흐르는 뭐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랑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 뚫린 거 뭐 그런 걸 훔쳐간다던가 아니면 태양열 발전소의 케이블을 끊어서 훔쳐간다던가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간다거나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쌀을 훔쳐가는 쌀도둑이 또 기승을 부린다라는 좀 놀라운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 정도로 좀 도난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죄인데 범죄율이 최근에 일본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율 같은 경우는 남성이 저지르는 범죄 그리고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가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한구레, 야미바이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둠의 아르바이트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둠의 아르바이트라는 게 SNS 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한 건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싹 모입니다. 그리고 게릴라 형식으로 그리고 그 건을 싹 하고 이제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난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둠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특징들이 일본에서 크게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의 여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파파카츠라고 해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슈가데디 그런 거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파파카츠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파카츠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거리에 쭉 서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쿄 같은 경우는 가부키초 쪽에 가보면은 그 한쪽 구석 거리에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여성들이 쫙 서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 여성들이 전부 다 이제 남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성들인 거죠. 이제 그 거리에서 남성들과 만나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러한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도 이제 남성들이 저지르는 범죄, 여성들이 저지르는 범죄 좀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 가부키초라는 데 가보면은 가부키초가 아시아 최대의 유흥가라고 불리는 좀 그런 곳인데 근데 한쪽 구석에 가보면은 오쿠보 공원이라고 저쪽에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쫙 줄이 서 있어요.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전부 다 그 목적으로 서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쿄에만 그런 여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전국적으로 이러한 곳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 작년쯤인가부터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찾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도쿄가 세계의 성매매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나라 외신들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일본의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활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그 파파카츠를 하다가 적발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하고 일반 직장인 여성들도 좀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인 여성인데 이제 거리로 나와서 밤에는 거리에서 일을 하고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돈벌이가 더 좋으니까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데가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홍콩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태국 쪽으로 가는 그런 일본 여성들도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좀 이 정도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입국 금지당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일본 여성들까지도 입국 금지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여성들이 일본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 주요국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 이제 일본 여성들이 적발이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만 논란이 됐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한국은
못 사는 나라.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 벌러 오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이 한때 식민지 지배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 이러한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제는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번다? 정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나이가 있는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기생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들이 만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한 80% 정도가 남성이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반대잖아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이제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생관광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에 간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소득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충격이 굉장히 크죠.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큰 충격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전 세계의 성매매의 중심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으로 들어가는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의 숫자가 최고치를 이제 매해 갱신할 정도로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그 거리의 여성들을 만나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곳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정부가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 비자를 그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겨난 게 중국인 전용 풍속점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업소들이 있는데 중국인 전용 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일본 기사에서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전용 업소까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매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로 인해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더 매독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에이즈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도 에이즈가 유행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의 호스트 문화가 요즘 크게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 심지어는 그 미성년자까지도 그 호스트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로 끌어들이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 여성들이 그래서 놀고 이제 외상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스트들 때문에 이제 거리의 여성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요코 키즈, 미성년자들,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데 얘네들까지도 이제 호스트 클럽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고 복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부분이 대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디를 가나 그러한 업소들, 풍속점들이 어딜 가나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고 학교 옆에도 이런 게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부분에 뛰어드는 거를 아무래도 꺼림직하지 않게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문제로 좀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 나온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단속을 좀 늘린다거나 하는 그 정도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좀 독특한 그 대책이 나온 데가 있는데 오사카에서 오사카 시민 뭐 상인회 그리고 경찰들이 좀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사카에도 그러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여성들을 없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그 거리를 눈에 띄게 하면은 이 여성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아이디어에 그 거리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조명을 좀 더 밝게 했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거리에 여성들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좀 오사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한 대책이 있었고 한데 다른 데서는 뭐 크게 뭐 그러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란색을 칠했다. 좀 비교되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